잡지 마세요. 폭발할 거예요. 오 세상에. 푸틴에게는 흑해에서 수십억 달러 상당의 석유를 판매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한 경로, 터키 해안 경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중해에서 시작하여 에게해, 다르다네스 해협, 보스포루스를 지나 터키 해안을 따라 칸디라, 카스타모누, 시놉, 삼순을 거쳐 노보로시스크에 이르는 이 얇은 생명선은 1천억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푸틴의 그림자 함대는 매일 이 경로를 사용하여 수십억 달러를 크렘린의 전쟁 자금으로 운반합니다. 지금까지 이 배들은 터키가 제공하는 암묵적인 안전 우산 아래 항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크렘린의 경제를 지탱하는 1천억 달러의 그림자 함대 경로가 이제는 죽음의 덫으로 변했습니다. 흑해에서 터키 선박이 공격을 받고 터키 해안에서 폭발이 일어나며 터키 도시들의 드론이 잇따라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터키 선박을 겨냥하여 에르도안의 인내심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관료적 핵무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앙카라는 그 유명한 셧다운 버튼을 누르려 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에너지 무역이 이제 단 하나의 서명에 달려 있습니다. 러시아의 흑해 모험은 끝났고 경제적 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략적 붕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외교호를 떠나 바다 한가운데의 혼란스러운 라디오 주파수로 내려가야 합니다. 달력이 2026년 1월 9일을 가리쳤을 때 러시아 연방군은 다시 한번 전쟁법을 짓밟고 우크라이나 항구에 접근하는 민간 상선을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부총리 올렉시 쿨레바에 의해 확인된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 드론이 동부 카리브해에서 세인트 키츠네비스 국기를 단 선박과 코모르 국기를 단 또 다른 선박을 공격했습니다. 이 배들은 무기를 싣고 있지 않았으며 우크라이나 곡물 회랑의 일환으로 식량과 콩을 싣기 위해 가고 있었습니다. 공격의 결과로 배에 화재가 발생했고 민간 선원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는 군사 목표만을 겨냥하고 있다는 모스크바의 거짓말이 무너진 또 다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충격파는 키예프가 아닌 앙카라에서 느껴졌다. 이는 공격이 항해의 안전에 대한 공격이었고 터키가 보장하는 것이기도 하며 간접적으로 터키의 배타적 경제 수요, 이이지의 안정성에 대한 공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마지막 쥐푸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르도안 대통령의 이전 발언은 외교적 예의의 경계를 넘나드는 암시적인 위협이 담긴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흑해에서 항해 안전을 명백히 위협하는 지점에 도달했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외교에서 우려스러운 구조라고 말하는 것은 다음 단계에서 보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에르도안은 푸틴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너는 내 바다, 내 무용을에서 떠돌이 지뢰처럼 돌아다닐 수 없다. 1월 9일 공격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연쇄의 마지막 굴이었습니다. 이틀 전인 1월 7일 터키의 영토 바로 옆 카스타모누 해안에서 훨씬 더 어두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에부스라는 이름의 유조선은 제재를 피하기 위해 러시아가 사용하는 그림자 함대에 속해 있으며 무인 항공기에 의해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유조선은 팔라우고 길을 달고 있었지만 노보로시스크에서 러시아 석유를 적재하기 위해 항해 중이었으며 터키 해안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운 지점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위협이 바다에만 머물렀다면 관리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2월에 위기가 하늘로 번졌습니다. 러시아의 오를란 10 군사 정찰 및 공격 드론이 경로를 벗어나 터키 영공을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10일 안에 4번의 침범이 기록되었습니다. 위험한 드론 사건 중 하나에서 터키 공군은 주저없이 교전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터키 F-16 전투기가 출격하여 흑해 상공에서 통제 불능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 러시아 드론을 격추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놀라웠던 것은 러시아 드론 잔해의 위치였습니다. 정유소, 자동차 공장, 조선소가 있는 터키의 산업 중심지인 코젤리였습니다. 코젤리와 같은 전략적 위치에서의 러시아 군용 차량 추락은 앙카라의 보안 관료들에게 적신호였습니다. 이 사건은 러시아의 군사 활동이 이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터키의 국가 안보와 산업 인프라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우리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에르도안의 경고 뒤에는 이 잔해의 사진이 있었다.
이 모든 사건이 전개되면서 상황이 절정에 달한 순간은 2025년 12월 첫 두 주였습니다. 12월 12일에 러시아는 흑해에서 포괄적이고 파괴적인 보복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초적은 우크라이나의 마지막 두 개의 남은 항구였으며 이는 상업적 생명선이자 이 항구들을 공급하는 물류 경로였습니다. 봐, 드론을 봐, 폭발할 거야. 그러나 연기가 거치자 이 작전이 군사적 성공보다는 외교적 재앙이자 전략적 맹점임이 분명해졌다. 러시아 미사일과 드론이 항구에 정박 중인 터키 선박 세 척을 공격했습니다. 배를 폭파시켰어요. 영상에서 불길에 휩싸인 배는 터키 물류 회사인 젠크 쇼핑 소유의 젠크 티로로 선박이었다. 그들이 배를 찼어. 배가 불타고 있어. 그리고 공격의 시점은 매우 중요하고 위험했습니다. 터키 선박에 대한 공격은 푸틴이 아슈아바트에서 에르도안과 악수하며 협력의 메시지를 보내는 바로 그 순간에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러시아의 움직임이 모스크바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홍보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현실은 매우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공격을 받은 시행크티 선박은 군사 탄약, 탱크 또는 장갑차를 운반하고 있지 않았으며 저울 조건으로 인해 붕괴된 우크라이나의 전력망에 필수적인 발전기를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공격에 사용된 무기는 무작위 포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GPS와 INS로 유도된 제란 투샤헬 예산식 드론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좌표가 사전에 입력되었고 목표가 비행 몇 시간 전에 의도적으로 선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푸틴이 아슈아바트에서 에르도안과 회담을 하고 있는 동안 러시아 드론은 인도적 지원을 싣고 있는 터키 선박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외교에는 우연이 없고 오직 잘 계산된 타이밍만이 있을 뿐입니다. 공격 당시 푸틴과 에르도안은 아슈아바트에서 국제평화와 안보 포럼에 참석하여 카메라 앞에서 따뜻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는 정상회의의 이름 자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푸틴과 만나 흑해의 긴장 완화, 곡물 회랑 부활, 링건 선박의 안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에르도안이 푸틴에게 우크라이나 항구와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지 마세요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동안 우크라이나 항구에서는 터키 선박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외교적 예의를 넘어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한 공개적인 공격이거나 기적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었다. 이것은 모스크바가 앙카레에 보낸 경고였다. 그것은 우크라이나를 돕지 마라, 그곳에 배를 보내지 마라 라는 러시아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푸틴은 터키 국가의 판단을 잘못 계산했다. 터키는 위협에 굴복할 나라가 아니었다. 에르도안은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 공격을 사고가 아닌 적대 행위로 기록했다. 이제 영화를 조금 더 되감아 11월 말로 돌아가 봅시다. 왜냐하면 진짜 지옥은 칸디라 케프켄 해안에서 흑해에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11월 28일 저녁 두 척의 러시아 유조선 카이로스와 비라트가 터키 영해 바로 밖에서 연이어 공격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듣는 소리는 일반적인 해상사고의 조난 신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푸틴의 수십억 달러 그림자 함대의 죽음의 외침입니다. 11월 28일 저녁 러시아의 생병선인 두 대형 유조선 카이로스와 비라트가 몇 분 간격으로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그날 밤 이 두 유령선은 이스탄불에서 흑해로 가는 주요 무역로인 칸도라 케프켄 해안에서 항해 중이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공해의 아무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수천 척의 선박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경로이며 터키 해안 경비대가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해상 통로 중 하나입니다. 1월 9일 공격과 그에 이르는 일련의 사건들은 모스크바에게 단순한 군사적 손실이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물류 재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러시아의 전략적 자살일까요? 답을 찾으려면 지도를 보세요. 러시아의 석유 수출 전략은 터키 해안이 안전하다는 반일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노브로시스크를 떠나는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 유조선은 우크라이나 해군 드론이 활동하는 중앙 흑해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남쪽으로 향해 시놉과 코젤리 해안을 따라 보스포루스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좁은 경로는 러시아 경제의 유일한 생명선이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터키 선박을 공격하여 자국 선박이 지나야 하는 이 유일한 경로를 방해했습니다. 이제 터키는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도 러시아를 황폐화시킬 수 있는 관료적 핵무기 몽뚜로의 협약과 그 부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앙카라는 흑해에 안전이 없다는 이유로 해협을 근거하는 모든 러시아 유조선에 추가 보험 및 검사 요구 사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해협 입구에서 모든 유조선을 48시간 동안 대기시키는 것은 러시아 석유 수출이 즉시 30% 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지유식 전략입니다. 기억하세요. 2025년 가을 소치에서 터키 페리 해상 다리의 방해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스탄불에서 러시아 크루즈 선박 아스토리아 그란데에 부과된 관세는 단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영화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도미노 효과는 크렘린에게 악몽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터키의 단 한 번의 관료적 서명으로 러시아의 연간 석유 수익이 1천억 달러를 초과할 수 있는 상황이 갑자기 중단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유조선이 해안 경로를 사용할 수 없으면 공해로 나가야 하며 이는 보험료가 급등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러시아 석유의 배럴당 비용은 항구를 떠나기 전부터 증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려는 동안 자국의 수출을 경제적 봉쇄 아래 두었습니다. 그 여파는 상업 선단에도 확산되었습니다. 러시아의 곡물과 건화물을 운반하는 선단의 상당 부분은 터키 소유였다. 그러나 젠크토 침몰 이후 터키 선주들은 우리는 하지 않겠다며 위험 지역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러시아는 이러한 물품을 자체적으로 운송할 물리적 능력이 부족하다. 터키 선박 없이는 건화물 무역이 붕괴될 운명입니다. 아시아바트에서 한 손으로 악수하면서 다른 손으로 선박을 공격하는 푸틴은 사실상 자신의 수출 경로를 차단했습니다. 러시아의 수입과 수출은 자신이 만든 혼란 속에서 침몰하고 있습니다. 물류 위기가 흑해에만 국한되었다면 러시아는 어떻게든 관리했을지도 모릅니다. 지도를 더 확장해보면 흑해의 이 불길이 모스크바뿐만 아니라 동쪽으로 2,000km 떨어진 중앙아시아의 세력 균형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월과 12월에 우크라이나가 노보로시스크 항구의 CPC 터미널을 공격하면서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 파트너인 카자흐스탄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공격받은 터미널에서 흐르는 석유의 80%는 카자흐스탄 소유였고 이 공격은 카자흐스탄에게 마지막 지푸라기였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석유가 러시아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어디로 흐를까요? 지도를 보면 지정학적 및 경제적 논리가 흐름을 남쪽으로 튀르크 세계 에너지 회랑 쪽으로 밀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경로인 CPC 북부 경로는 전쟁의 중심지인 노보로시스크로 석유를 운송합니다. 이곳은 현재 불타고 있으며 보험 회사들에 의해 전쟁 지역으로 선언된 사선입니다. 운임이 급등하고 공격의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대안은 중간 회랑의 에너지 경로로 수년간 논의되어 왔지만 러시아의 압력으로 인해 배경으로 밀려났던 바쿠 트빌리시 제2한 DTC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새로운 전략적 방정식에서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악타우 또는 쿠에릭 항구에서 유조선이나 철도 차량을 실은 페리가 카스피해를 건너 아제르바이잔의 바쿠 항구에 도착합니다. 이것이 러시아를 완전히 우회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바쿠에 도착하면 카자흐스탄의 석유는 러시아의 통제에서 벗어납니다. 악타우와 쿠에릭 항구의 확장과 현대화는 이 석유 흐름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더 짧고 빠른 바쿠 수프사 경로는 카자흐스탄 석유를 흑해의 조지아 수프사 항구로 운송합니다. 카자흐스탄의 석유가 바쿠에 도착하면 바쿠 트빌리시 제2한 파이프라인에 통합됩니다. 이 경로는 아제르바이잔을 지나 조지아의 트빌리시를 따라 터키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제2한 터미널에 도달합니다. 왜 제리한인가? 왜 터키인가? 이것은 바층적인 전략적 이점을 드러냅니다. BTC는 카자흐스탄 석유를 유럽 및 세계 시장에 직접 연결하는 가장 안전하고 높은 용량의 파이프라인 중 하나입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러시아 흑해 지역의 혼란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있습니다. 노보로시스크가 전쟁 지역인 반면 제2한 터미널은 나토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게 이는 석유의 위험 프리미엄을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러시아의 공급 중단 위협이나 기술적 고장 핑계는 바쿠 제2한 파이프라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터키 국가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BTC 파이프라인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용량과 기술적으로 진보된 파이프라인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의 번거로운 인프라와 달리 현대적이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제2한을 시장에 진입하는 카자흐스탄의 석유는 에너지 공급자로서의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증가시킵니다. BTC의 완전한 활용은 러시아의 경제적 지배력을 심화시킵니다. 결국 석유 공급의 중단은 전쟁 자금에 직접적인 구멍을 만듭니다. 이 지도의 변화는 러시아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지만 필수적인 독점에서 위험하고 부차적인 선택으로 적화시킵니다. 카자흐스탄의 움직임은 카스피의 동쪽과 서쪽을 강철 파이프로 연결하여 러시아를 우회하는 거대한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움직임은 집단 안보 조약 기구와 같은 지역 동맹을 통한 경제적 통제라는 푸틴의 서사를 약화시킵니다. 카자흐스탄은 모스크바의 안보 편집증이 아닌 터키, 미국, 중국과 체결한 협정에 의해 지원받아 자체 경로를 개척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와의 30년간의 독점적 에너지 관계가 사실상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카자흐스탄은 노보로시스크의 물속으로 가라앉는 푸틴의 지역 주도자 이미지를 보고 배를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지도상의 변화는 단순히 러시아의 경로 상실이 아니라 완전한 지정학적 재앙입니다. 수년간 중앙아시아 에너지를 인질로 잡고 있던 러시아의 독점은 우크라이나 드론과 터키 외교에 의해 산산조각났습니다. 그렇다면 터키는 어떻게 러시아에 대해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힘을 얻었을까요? 과거에는 푸틴이 가스를 끊어 겨울에 얼어붙을까 두려워 앙카라의 손이 묶였겠지만 그 시절은 끝났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조용한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2025년 9월 뉴욕에서 에르도안과 트럼프 행정부 간에 체결된 보타야시 머큐리아 액화 천연가스 협정은 근본적으로 방정식을 바꾸었습니다. 이 서명으로 터키는 러시아 가스에 대한 역사적 의존을 끊었습니다. 모스크바의 수도 꼭지를 잠그겠다는 협박은 이제 앙카라에서 사라졌습니다. 터키는 더 이상 테이블의 고객이 아니라 게임 체인저입니다. 에르도안은 보스포루스 해협을 지나는 위험한 러시아 유조선 교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2한을 통해 흐르는 안전한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의 석유가 더 높은 수익과 환경 위험 제로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해협 통행료로 잃는 모든 돈은 제2한 터미널 수입과 정제 제품 수출로 충분히 상쇄될 것입니다. 러시아를 우회하는 이 에너지 회랑은 워싱턴이 수년간 꿈꿔왔던 시나리오였고 진정한 타격은 카자흐스탄이었다. 모스크바에서는 완전한 공황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석유 손실이 아니라 러시아의 제국적 꿈의 붕괴이기 때문입니다. 체제 회피 측면에서 러시아의 뒷마당이었던 카자흐스탄이 이제 터키와 서방과 통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면전을 벌이는 동안 남쪽 측면에서의 직영경제 전쟁이라는 진짜 큰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노보로시스크 항구 폭격과 카자흐스탄 석유 경로변경은 푸틴의 관에 마지막 못을 박았습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질식시키려다 자신의 물류 동맥을 끊었습니다. 수년간 터키의 인내를 약점으로 보고 해협을 권리로 여겼던 모스크바는 이제 그 수로가 얼마나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는지를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칸디라와 카스타모누 해안에서 불타고 있는 유조선들, 오데사에서 공격받은 터키 선박들, 그리고 우리 도시들에 떨어지는 러시아 드론들. 이것들은 석유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취업 패권 투자도 파괴했습니다. 모스크바는 이제 에너지 수익 1천억 달러가 묶이고 이전 동맹국들이 터키의 안전한 항구로 피신하면서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해협의 열쇠는 앙카라의 주머니에 있습니다. 흑해는 더 이상 러시아의 놀이터가 아니라 전략적 묘지입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 드론의 사냥터이자 앙카라의 규칙에 의해 통제되는 터키의 통로입니다. 앙카라는 손에 있는 종료 버튼을 누를 필요조차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스스로의 두려움과 전략적 맹목으로 인해 이미 흑해에서 자신의 미래를 목돌랐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더 이상 전선에서 패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스포러스 입구의 대기 명단에서 잃고 있으며 그 명단에 러시아를 위한 문구는 단 하나 입장 불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특별 분석을 계속 받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